박진석 책상 위에 놓인 봉투 하나가 오늘 밤 고성이의 26년을 통째로 뒤집어 놓습니다. 박성재는 아버지 앞에서 이건 가정 문제가 아니라 살인 미수입니다라고 못을 받고, 박진석은 믿고 싶지 않던 이름을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스스로도 모르게 복수라는 단어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고성이는 두 남자가 같은 방향을 바라보기 시작한 걸 알아채는데 단 하루면 충분했습니다. 할머니 조옥래와 며느리 김다정은 교통사고 이후 할머니는 사망하였고 며느리는 중상이었는데 방금 의식이 돌아온 며느리는 어느 정도 회복되었습니다. 이곳은 이 지역의 엄마인 김다정의 병원입니다. 아니, 할머니 장례식인데 내가 할머니 보내드려야 하는데 어떻게 여기서 누워만 있어? 지역의 목소리는 거칠게 갈라져 있었고 침대에 누운 사람은 지역의 엄마 김다정이었습니다. 며칠 전 교통사고로 응급실에 실려왔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정도였고 회복만 남아있는 상태였어요. 하지만 같은 사고의 여파는 다른 곳에서 더 크게 터져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할머니가 그 사고로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김다정은 링거를 맞은 채 눈을 감고 있다가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지혁아, 나 괜찮아. 나 때문에 어머니 못 보내드리면 안 돼. 지혁은 침대 옆 난간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라는 단어가 오늘따라 더 무거웠습니다. 살아있는 엄마도 떠나간 할머니도 누군가에게는 엄마라는 이름이 사람을 살리고도 죽일 수 있다는 사실이 지혁은 아직 몰랐습니다. 김다정이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지혁아, 우리 지금 당장 할머니 장례식장 가야 해. 할머니는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게 좋아하던 분이잖아. 지혁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엄마, 지금 이 상태로 움직이면 안 돼요. 김다정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곧 회복해. 간병인 오면 그때 편하게 있어도 돼. 근데 장례식은 내가 가봐야 된다고. 이 지역은 엄마 내가 곧 갈 거고 지환이도 영나도 지금 가 있어. 엄마는 엄마. 몸 회복에 신경 써줘. 부탁이야라며 엄마에게 부탁과 설득이 섞인 말로 얘기했다. 김다정은 마지못해 알았어. 김다정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떠셔? 이지혁은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아버지는 멍하니 계셔. 할머니가 아빠한테 어떤 분이었는지 엄마도 알잖아. 이지혁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엄마 구토나 어지러우면 간병인한테 바로 말하고. 무리하지 말고 푹 쉬면서 회복하고 있어. 김다정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그리고 너도 걱정 좀 그만해. 내가 무리해서 다치거나 아프면 너도 회사도 다 무너져. 그 말에 지혁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산 사람은 살아야 한다는 말이 그렇게 잔인하게 들린 날이었거든요. 이지혁이 병실을 나서면서 김다정이 마지막으로 당부했습니다. 얼른 가. 장례 준비해. 아버지 정신 없을 거야. 이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그렇게 각자의 장례와 각자의 엄마가 같은 도시에 겹쳐졌습니다. 장례가 끝난 지 이틀째 되는 오후, 박성재는 병원 복도를 거의 뛰다시피 걸었습니다. 손에는 커피도 꽃도 없었습니다. 그저 머릿속이 텅 비어 있는데도 심장만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어요. 영나에게서 들은 이야기들이 계속 연결됐거든요. 지환이가 오토바이에 치일 뻔했다는 것, 우진의 간이식이 비밀로 처리됐다는 것, 그리고 그 비밀을 지키려는 사람이 하필이면 고성이라는 것. 박성재는 병실 앞에서 숨을 길게 들이켰다가 조심스럽게 노크했습니다. 우진아, 들어가도 돼? 한우진은 창밖을 바라보다가 고개만 돌려 낮게 말했습니다. 들어와. 병실 안은 햇빛이 흐리게 번져 있었고 우진은 침대 끝에 앉아 있었어요. 전보다 얼굴빛은 나아졌지만 눈동자 안쪽은 더 깊은 곳으로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박성재는 문을 닫고 의자를 우진 옆으로 끌어왔습니다. 가까이 앉아야 할 얘기라는 걸 한우진의 표정이 먼저 말하고 있었거든요. 박성재가 먼저 꺼낸 말은 단도직입적이었습니다. 너한테 간준 사람이 지은호 맞지? 한우진의 눈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형이 그걸 어떻게 확인했어? 지은호한테. 아니, 정확히는 지은호가 고개를 끄덕이는 걸 내가 봤어. 박성재는 일부러 지은호가 직접 말해줬다는 식으로
과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우진이 누굴 보호하려 하는지 그 마음을 건드리면 말을 닫아버릴 것 같았거든요. 한우진은 한참 침묵했습니다. 창밖에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만 병실에 남았어요. 그러다가 한우진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형, 의자 좀 더 가까이. 성재는 말없이 의자를 더 당겼습니다. 우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형, 지은호는 내 쌍둥이야.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성재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쌍둥이? 응. 우리 같이 태어났어. 근데 엄마가 나만 선택했어. 우진은 엄마라는 단어를 뱉자마자 입술을 한번 깨물었습니다. 그 단어가 입안에서 피처럼 쓰게 번지는 느낌이었나 봐요. 박성재는 숨을 삼켰습니다. 선택? 한우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만 데리고 갔어. 지은호는 감나무 보육원 앞에 두고. 박성재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툭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26년 전 3살짜리 아이를 보육원 앞에 세워두고 뒤도 안 돌아본다고요? 박성재가 입술을 떨며 물었습니다. 일부러? 한우진은 대답 대신 더 낮아진 목소리로 이어갔습니다. 형, 지은호가 그때 얼마나 울었는지 나는 기억해. 엄마 치마를 붙잡고 울었는데 엄마는 그냥 갔어. 나는 엄마 품에 안겨 있었고. 한우진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그때부터였어. 엄마는 사람을 선택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 돈으로도 힘으로도. 박성재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서도 한우진이 말을 이어가도록 숨을 눌렀습니다. 한우진이 멈추면 진실도 멈출 것 같았거든요. 한우진이 다시 말했습니다. 형, 지은호는 나 때문이야. 너 때문? 내가 간이식이 필요했잖아. 박성재는 이제야 비밀 수술의 퍼즐 조각이 제자리를 찾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우진은 고개를 숙였다가 마치 고백하듯 말했습니다. 대기 순서가 너무 뒤였대. 엄마는 그걸 못 견뎠어. 그래서 생각해낸 거야. 내가 버린 딸이 있었지. 그 애를 찾으면. 박성재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래서 지은우한테 접근한 거야. 처음부터 계획이었어. 우연히 만난 척, 친엄마 찾은 척, 결국은 내간을 위해. 박성재는 머리가 어지러질했습니다. 한우진의 이야기는 잔인했지만 이상하게도 너무 계산적이라 오히려 현실 같았어요. 한우진이 손을 꼭 쥐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형, 지은호는 나중에 엄마를 진짜 엄마라고 믿었어. 선물도 받았고 밥도 먹었고 장학사업 얘기도 들었고 그 사람 곁에 있으면 기운이 북돋는다고까지 했어. 성재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러다 본론간이식. 우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은호는 당황했대.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고 고민하겠다고 했어. 당연하지, 처음 만난 사람한테 간을 준다는 게 쉬운 결정이 아니니까. 근데 엄마는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지. 우진의 입꼬리가 비틀렸습니다. 맞아. 그래서 작전 바꿨어. 우진은 침대 시트를 손가락으로 구겨 쥐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지강호를 찾아갔어. 성재가 눈을 좁혔습니다. 강호를? 응. 지은호 동생에게 돈을 제안했대. 설득해달라고. 얼마? 우진이 잠깐 숨을 고르더니 마치 그 숫자만 말해도 더러워진다는 표정으로 내뱉었습니다. 처음에 5억. 그리고 수술 끝나면 5억 더. 총 10억. 성재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걸 강호가 받았어? 우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받았대. 근데 강호 어머니가 알게 됐는지 돈을 돌려주러 갔대. 박성재는 순간 정순이는 어떤 마음이었을까를 떠올렸다가 바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우진이 무너지지 않게 붙잡는 게 우선이었어요. 한우진은 말했습니다. 돈이 안 먹히니까 엄마가 직접 나섰어. 지은우한테 험한 말들을 쏟아부었대. 어떤 말? 한우진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형, 엄마가 지은우한테 그랬대. 너 때문에 내 오빠가 죽어. 너는 살인자야. 성재는 주먹으로 침대 난간을 쿵 쳤습니다. 미친, 그게 엄마가 할 말이야? 한우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라는 말 이제 나도 못 쓰겠어. 그냥 목표를 위해서라면 어떤 말이든 하는 사람이야. 박성재는 속이 뒤집혀 올라오는 걸 억지로 삼켰습니다.
근데 결국 수술은 했잖아. 지은호가 동의한 거 아니야? 한우진이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지은호는 끝까지 거부했대. 돈도 말도 죄책감도 다 거부했어. 그럼 어떡해? 우진의 목소리가 더 떨렸습니다. 형네가 유서를 썼어. 성재는 온몸이 굳었습니다. 뭐? 엄마가 지은호를 괴롭히는 게 싫었어. 내가 살아있는 한 엄마는 포기 안 할 것 같았거든. 그래서 병원을 나갔어. 산으로. 우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죽으려고. 성재는 말없이 우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진의 손은 차가웠어요. 근데 지은호가 나를 찾아냈어. 성재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지은호가? 응.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어. 근데 그 은호가 산을 헤매서 나를 찾았어. 그리고 나를 부추겨서 내려와서 병원으로 데려왔어. 한우진의 목소리가 조금씩 무너졌습니다. 내가 정신 차렸을 때 지은호가 옆에 있었어. 울면서 손을 잡고 말했어. 우진아, 내가 줄게. 너는 살아야 해. 박성재는 그 장면을 상상하는 순간 목이 메었습니다. 지은호가 어떤 마음으로 그 말을 했을지 너무 선명하게 그려졌거든요. 한우진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형, 그런데 엄마는 수술 끝나고도 지은호한테 고맙다는 말 한마디 안 했어. 성재가 눈을 크게 뜨자 우진은 짧게 웃었습니다. 한마디도. 그럼 지은호한테 뭐라고 했는데? 아무 말도. 그 대신 10억을 줬다고 했어. 간 이식해줬으니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했대. 은호는 그걸 받았다고 했는데 그 뒤로는 잘 몰라. 엄마는 이젠 다시 우진이 앞에 얼씬거리지도 말라고 하면서 돈 줬으니 다신 오지 말라고 했대. 한우진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형, 엄마는 사람을 도구로만 봐. 지은호도 나도 영나도 형도. 영나라는 이름이 나오자 성재의 눈빛이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영나한테도 뭔가 했어? 우진이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형, 엄마는 나를 형 대신 후계자로 세우려 했던 거 알고 있어? 성재의 가슴이 순간 뻐근해졌습니다. 뭐라고? 형을 밀어내고 나를 앞세우려 했어. 근데 나는 그거 원하지 않아. 나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 박성재는 우진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어주고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분노가 너무 커서 이대로 앉아있으면 무슨 말을 뱉을지 몰랐거든요. 우진아, 오늘 얘기 누구한테도 말하지 마. 특히 어머니한테. 한우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 조심해. 엄마가 뭘 할지 몰라. 병실을 나온 성재는 복도 창문 앞에 잠시 멈췄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자기 얼굴이 낯설게 보였습니다. 엄마라는 사람에게서 괴물이라는 단어를 꺼내는 순간 인생이 바뀐다는 걸 박성재는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그 무렵 박성재의 다른 전선도 동시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집이 아니라 회사에서 박성재를 불러 세웠습니다. 넓은 복도 끝, 사람들 눈이 닿지 않는 비상계단 앞이었습니다. 고성이는 평소처럼 부드러운 미소를 걸었지만 목소리는 유리처럼 차가웠어요. 성재야, 너 요즘 표정이 왜 그래? 회사에서 그런 얼굴 하면 안 되지. 성재는 억지로 미소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괜찮기는. 엄마를 그렇게 보지 않아. 고성이가 한 발 다가왔습니다. 너 우진이 병원 갔다 왔지? 박성재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갔다 왔습니다. 고성이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가서 무슨 얘기 들었니? 박성재는 잠깐 침묵하다가 아주 단정하게 말했습니다. 아무 얘기도요. 무슨 얘기를 들어야 하나요? 그냥 건강이 어떠냐? 밥은 먹었냐? 그런 얘기요. 고성이는 그 말이 거짓인 걸 알면서도 일부러 웃었습니다. 거짓말을 들키게 하는 방식으로 상대를 흔드는 게 그녀의 습관이었거든요. 그래, 그럼 됐어. 근데 성재야, 너는 회사만 생각해야 해. 성재, 너는 사람을 너무 배려하고 정에 치우치는 것이 내 약점이야. 그런 약점은 어디 가서 드러나면 너한테 좋을 것이 하나도 없단다. 박성재는 고성이의 시선을 똑바로 받았습니다. 어머니, 사람의 약점은요, 숨길수록 커지는 겁니다. 고성이의 미소가 잠깐 멈췄습니다.
그 표정에서 성재는 확신했습니다. 어머니가 무언가를 알아챘다. 그날 저녁 고성이는 이수빈이 집에 가는 길에서 기다리다가 불러냈습니다. 장소는 이수빈이 사는 한적한 동네 공원이었습니다. 수빈은 고성이를 성재의 엄마라고 부르는 게 어색했습니다. 수빈의 표정은 단정했지만 손끝은 떨렸어요. 고성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나 성재 엄마인데 너 성재 좋아하지? 수빈이 숨을 삼켰습니다. 좋아한다기보다 저는 거짓말 못하네. 고성이가 가볍게 웃었습니다. 그 얼굴은 내가 너무 잘 알아. 수빈이 고개를 숙이자 고성이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수빈아, 나는 성재 엄마야. 박진석 회장 부인이기도 하고. 수빈은 그 말이 소개가 아니라 경고라는 걸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성재의 친엄마는 성재가 4살 때 바람나서 떠났어. 그리고 5살 때부터 내가 그 집에 들어갔지. 수빈이 놀란 눈으로 바라보자 고성이는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계모라고 불러. 근데 성재는 지금도 엄마라는 말을 쉽게 못해. 나도 알고 성재도 알아. 나는 단 한 번도 성재에게 엄마였던 적이 없다는 걸. 수빈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까지? 고성이는 바로 끊었습니다. 왜냐면 나는 그 자리를 지켜야 하거든. 박진석에게도 회사에도 그리고 성재에게도. 내가 성재 엄마라는 자리, 그 권위가 무너지는 순간 나는 끝이야. 수빈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고성이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수빈아, 너는 모를 거야. 이 집안은 사랑으로 굴러가지 않아. 혼인은 회사에 도움이 되는 혼사만 허락돼. 이수빈이 반문했습니다. 회장님이 왜 그렇게까지 하시는지. 고성이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박진석은 성재를 지키기 위해 뭐든 할 사람이야. 성재의 첫 결혼도 혼인신고까지 했는데 박진석 회장님이 이혼시켰어. 수빈은 숨이 멎는 느낌이었습니다. 고성이는 아주 친절한 표정으로 말을 마무리했습니다. 성재를 진심으로 사랑하면 성재를 놓아줘. 진짜 사랑은 상대 행복을 바라는 거잖아. 그 문장은 겉으로는 조언이었지만 속은 협박이었습니다. 수빈은 동네 조그만 공원을 나서며 고성이가 자신뿐 아니라 가족까지 위험에 넣을 수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이수빈이 돌아서서 가려는 순간 고성이는 뒤에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수빈아, 만약 내가 싫어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면 너라고 예외가 아니야. 그 말이 수빈의 등 뒤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다른 곳에서는 더 조용한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 전쟁은 화려한 회장실에서만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장 잔인한 전쟁은 익명 댓글과 방송 화면 속에서 시작됐습니다. 지은호가 수술을 결정하기 직전부터 온라인에는 이상한 글이 돌기 시작했어요. 오빠간 안 주는 사이코 동생이라는 말이 해시태그처럼 붙었고 누군가는 지은호 얼굴을 흐릿하게 모자이크한 사진을 올려 가족이 죽어가는데도 버틴다는 식의 글을 퍼뜨렸습니다.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지만 사람들은 쉽게 믿었습니다. 아픈 아들을 살리려는 엄마라는 프레임이 너무 강했거든요. TV에서는 눈물 섞인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자선재단 행사장에서 고성이가 카메라를 향해 말하는 장면이었어요. 저는 아이를 살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엄마로서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그 말 뒤에 붙은 자막은 교묘했습니다. 익명 기증 거부 논란 가족의 절규 생명을 두고 갈등. 지은호의 이름은 나오지 않았지만 댓글창에서는 이미 지은호가 범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한우진 병원에서 고성이는 지은호에게 간이식 대가로 10억을 건네준 날이었습니다. 이 돈을 건네주려는 순간 지은호는 3개월 전 강호에게 돈을 준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날의 지은호의 집에서는 돈가방이 방 한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지강호는 문을 잠그고도 여러 번 뒤를 돌아봤어요. 검은 가방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거기서 나오는 무게감이 온 가족의 숨을 눌렀습니다. 강호는 다리 힘이 풀려 주저앉아 가방 지퍼를 열었다가 현금 다발을 보고 다시 닫았습니다. 이 돈으로 누나를 설득하면 모든 게 끝나겠지. 그 생각이 순간 마음을 편하게 만들었다가 바로 다음 순간 사람을 지옥으로 끌어내렸습니다.
정순이는 부엌에서 손을 씻다 말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강호의 손이 이상하게 빨리 닦이는 걸 눈치챘거든요. 강호야, 그거 뭐야? 강호는 가방을 몸으로 가리며 웃어 보였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순이는 한 번에 알아챘습니다. 숨겨야 하는 건 숨길수록 티가 나는 법이었거든요. 열어봐. 강호는 끝내 가방을 열었습니다. 현금이 보이자 정순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게 어디서 났어? 강호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누나 건 때문에 사람들이. 정순이는 강호의 뺨을 때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 잔인한 말로 강호를 붙잡았습니다. 너 이 돈이 사람 목숨값인 거 알아? 내 누나를 팔아먹고 내 가족을 팔아먹고 내가 평생 그 값으로 살 거야. 강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 무서워요. 근데 누나가 끝까지 거절하면 우진 씨가 죽는다는데. 정순이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럼 우진이 살리자고 지은호를 죽이자고. 내 누나 인생을 칼로 자르자고. 강호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정순이는 가방을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돌려주러 간다. 내가 간다. 강호는 말렸지만 정순이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너는 집에 있어. 내가 나서면 더 망가져. 그렇게 정순이는 돈가방을 들고 고성이가 지정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 만남은 짧고 차가웠습니다. 고성이는 검은 장갑을 낀 손으로 가방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역시 어머니는 똑똑하네요. 정순이는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똑똑한 게 아니라 사람이라서요. 고성이는 피식 웃었습니다. 사람이라 그럼 여기서 끝내죠. 딸이 간 내주면 당신들 생활은 달라질 겁니다. 정순이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있어요. 딸 마음, 딸 인생. 고성이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이 당신 아픈 사람 앞에서도 유지되나 보죠. 그 말이 정순이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정순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내 딸은 살인자가 아니에요. 그 말 다시 하면 내가 당신 가만 안 둬. 고성이는 그제야 아주 잠깐 눈빛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미소로 덮었습니다. 가만 안 둔다 재밌네요. 어머니는 딸 지키고 싶어서 용감해진 거죠? 그럼 더 잘 아셔야 해요. 용감한 사람은 표적이 되거든. 정순이가 돌아온 뒤 지은호는 결심했습니다. 누구에게도 빚지지 않겠다고, 누구에게도 살인자라는 말로 끌려가지 않겠다고요. 그 결심이 우진을 살리는 선택으로 연결되기까지 지은호는 자기 마음을 수십 번 부서뜨리고 다시 붙였을 겁니다. 지금 고성이가 건네는 10억은 고성이가 3개월 전에 지강호에게 제안했던 10억의 과거를 강제로 떠올리게 하였고, 지금도 이 10억은 그냥 10억으로 끝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은호가 이것을 받지 않으면 지난날 강호에게 했던 것처럼 누군가에서 돈으로 분명히 매수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수술이 끝난 뒤 고성이는 한우진이 잠깐 나간 사이에 지은호에게 10억을 주면서 조용하면서도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한 선택, 값이 있어야지. 너도 알잖아. 이 집안은 공짜가 없다는 거. 지은호는 피가 식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고성이는 웃지도 않은 채 봉투를 건넸습니다. 10억. 간이식에 대한 대가. 그리고 너희 가족 조용히 살게 해줄 값. 지은호는 그 자리에서 무너지고 싶었지만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그 돈이 고마움이 아니라 입막음이라는 걸 너무 분명히 알았거든요. 지은호는 결국 깊은 생각하며 10억을 받았는데 고성이는 마치 한 단계 처리했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이제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사람들은 내가 돈으로 산 선택이라고 믿을 거야. 지은호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돈을 준 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요. 그렇게 얘기하는 중에 한우진이 병실로 다시 돌아왔고 이 얘기는 병실 밖 엘리베이터 앞에서까지 이어졌습니다. 고성의 손에는 얇은 서류철이 들려 있었어요. 마치 업무를 보러 온 사람처럼 차분하게 얘기했습니다. 고성이가 먼저 낮게 말했습니다. 너. 지은호는 숨을 삼켰습니다. 너가 아니라 저는 지은호입니다. 이름이 뭐가 중요하니? 고성이는 웃지도 울지도 않는 얼굴로 말했습니다.
너 내가 얼마나 힘들게 찾아냈는지 알지? 지은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힘들게 찾은 게 아니라 필요해서 찾은 거잖아요. 고성희의 눈빛이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너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니? 지은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드님 살리려고요. 그래서 저한테 접근한 거잖아요. 고성희는 한숨을 쉬는 척하며 아주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나는 엄마야. 엄마는 아이를 살리려고 뭐든 해. 그게 나쁜 거야? 지은호는 웃지 않았습니다. 엄마라면 애한테 살인자라고 말하지 않죠. 고성희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너 때문에 내 오빠가 죽으면 넌. 지은호는 고성희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 말 다시 하지 마세요. 저는 당신 아들이 죽어도 살인자가 아니에요. 고성희의 입술이 얇아졌습니다. 그래도 넌 내 딸이잖아. 지은호의 눈이 흔들렸지만 곧 단단해졌습니다. 딸이라면 버리지 않았겠죠. 딸이라면 26년 동안 알면서도 그냥 두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제게 딸이라는 말로 붙잡지 마세요. 고성희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아주 조용히 그러나 선명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나한테 그렇게 나오면 너도 너희 가족도 안전하지 않아. 지은호는 그 협박을 듣고도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저희 가족 건드리면 저는 그때부터 끝까지 싸울 거예요. 당신이 원하는 방식으로가 아니라 제가 살아남는 방식으로. 그 말이 고성희의 심장을 찌른 건지 고성희는 잠깐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표정을 고쳤습니다. 좋아. 그럼 어디 한번 해봐. 고성희는 그렇게 말하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습니다. 지은호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손바닥에 땀이 고이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의 결심은 더 선명해졌어요. 내가 지키고 싶은 건 누군가의 생명이 아니라 내 인생이다. 그날 밤 지은호는 박성재를 불러냈습니다. 장소는 병원도 집도 아니었습니다. 사람들 눈이 없는 주차장 끝 작은 창고 같은 공간이었어요. 지은호는 말없이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안에는 그 돈이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고성희가 건넸던 10억이었습니다. 성재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뭐야? 지은호는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이 돈이 증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빠가 가져야 해요. 성재는 봉투를 받지 못하고 잠깐 멈췄습니다. 지은호가 아주 단단하게 못 박았습니다. 이 돈으로 어머니가 저를 돈으로 산 사람으로 만들어주세요. 그럼 이제 오빠가 이 돈으로 어머니를 증거로 묶어주세요. 성재는 천천히 봉투를 받았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눈빛은 더 단단해졌어요. 그리고 영나가 브레이크 라인을 확인하던 그 밤 영나는 증거를 남기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영나는 고성희가 침실에 들어간 틈을 타 거실에 숨겨둔 작은 녹음기를 켰습니다. 손이 떨려 버튼을 2번이나 눌렀지만 결국 빨간 불이 들어왔어요. 그날 밤 고성희는 영나의 방문을 열고 들어와 낮게 말했습니다. 너 오늘 나한테 괴물이라 했지. 영나는 숨을 삼켰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고성희는 영나의 턱을 잡아 올렸습니다. 잘못은 나한테 맞서려 한 거야. 영나의 숨이 막혔고 녹음기는 거실에서 조용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고성희는 이어서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너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해. 내가 원하면 너는 살고, 내가 원하면 너는 없어져. 영나는 눈물이 떨어졌지만 고개를 끄덕이는 척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요. 그 한 줄의 음성은 나중에 박진석의 손에 들어가게 됩니다. 정비소에서 나온 뒤 이지환은 박영란을 자기 집이 아니라 사람이 많은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고성희가 집이라는 공간에서 가장 잔인해지는 걸 알았거든요. 둘은 새벽까지 24시간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영란은 컵을 양손으로 감싸쥐고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이지환이 먼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영나야, 너 지금 당장 경찰 신고할 수 있어. 영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신고하면 엄마는 더 세게 나와요. 증거 없다고 하고 또 다른 방법 찾을 거예요. 이지환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럼 가만히 있어? 박영란은 짧게 웃었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대신 제가 증거를 만들어야죠. 이지환은 박영나의 손등에 남은 붉은 자국을 바라봤습니다. 너 혹시 맞았어? 영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지환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별거 아니면 내가 이렇게 화가 나겠냐? 영나는 그제야 눈물이 터졌습니다. 오빠 나도 무서워요. 근데 엄마는 진짜로 날 없앨 수도 있어요. 지환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나 내 옆에 있을게. 영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빠는 계속 내 옆에 있을 수 없잖아요. 왜? 지환은 아쉬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나는 영나가 작품 끝나면 내 길 가야 하잖아. 영나가 부모님한테도 이번 작품 끝날 때까지만 영나 경호한다고 했잖아. 그래서 나도 대형 경호회사 취업하려고 교재도 사고 준비하고 있어. 영나의 표정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지환 오빠가 그걸 기점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이상하게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건 오빠 계획이고, 계획이라는 것은 바뀔 수도 있잖아. 근데 오빠, 난 오빠가 내 옆에 있는 동안만이라도 내가 내 인생 선택하고 싶어요. 이지환은 잠깐 웃으면서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럼 내가 호신술 가르쳐 줄게. 영나가 장난스럽게 눈을 흘겼습니다. 오빠 나 귀찮게 하려고 그러지. 장난 아니다. 지환은 진지했습니다. 너 다음에 또 누가 손 떼면 내 몸이 먼저 반응해야 돼. 영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근데 오빠. 영나는 낮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나한테 사고로 위장해 죽일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오빠한테도 할 수 있겠죠? 지환은 잠시 침묵하다가 아주 짧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내가 살아남아야 해. 다음 날 이지환은 박영나와 함께 작업실로 가려고 집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지환은 키를 건네받고 운전석에 앉아 시동키를 돌리려던 순간 이지환이 체대 출신의 촉감으로 잠깐만. 왜? 이지환은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온몸을 타고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위험한 기운을 감각으로 먼저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지환은 말없이 차에서 내려 차체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타이어를 눌러보고 엔진룸을 열어보고 마지막에는 무릎을 꿇고 차 밑을 들여다봤습니다. 그 순간 이지환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영나야, 당장 내려. 빨리 내려야 해. 영나는 지환의 목소리에 놀라 급히 내렸습니다. 왜 그래? 무슨 문제가 있어? 이지환은 대답 대신 바로 정비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긴급 출동 가능하세요? 브레이크 쪽이 이상한 것 같습니다. 30분쯤 후 견인차와 함께 도착한 정비사는 차 밑으로 들어갔다가 나왔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손님들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지환이 물었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정비사는 손전등으로 차 밑을 비추며 설명했습니다. 브레이크 라인이 끊어져 있어요. 그것도 너무 깔끔하게. 영나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끊어졌다고요? 네. 이건 자연마모가 아니라 누가 일부러 손 뗀 흔적입니다. 명백한 범죄예요. 박영나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엄마가 진짜로. 이지환은 영나를 일으켜 세우며 정비사에게 말했습니다. 사진 여러 장 찍어주시고 절단 부위는 증거로 보관 가능하죠? 정비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합니다. 경찰 신고 권합니다. 집으로 돌아온 영나는 거실에서 태블릿을 보고 있던 고성희 앞에 섰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눈은 피하지 않았어요. 엄마, 내 차 브레이크. 고성희는 고개를 들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영나는 울먹이면서도 똑바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고장낸 거 맞죠? 고성희가 천천히 태블릿을 내려놓았습니다. 입꼬리가 아주 조금 올라갔어요. 내가 했다는 증거 있어? 영나는 그 미소를 보는 순간 그동안 버티던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엄마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나 죽이려고 한 거예요? 고성희는 냉소를 흘렸습니다. 내 말 안 들으면 예외는 없어. 운이 좋았네. 영나는 그 자리에서 울부짖었습니다. 엄마는 괴물이야.
고성이는 즉각적으로 화난 감정에 얼굴에 손찌검을 하고서 그게 엄마한테 할 소리야? 한 발 다가오며 낮게 말했습니다. 그래. 나는 살아남으려고 권력을 지키려고 뭐든 하는 사람이야. 이제 알았어? 영나, 너 다시 한번 내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는 꼭 보여줄 거야. 영나는 그날 밤 떨리는 손으로 아빠 박진석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빠, 꼭 만나야 할 얘기가 있어요. 내일 회사로 갈게요. 박진석의 답장은 짧았습니다. 내일 와. 기다릴게. 다음 날 오전 영나는 회장실 문 앞에서 심호흡을 했습니다. 아빠, 저 영나예요. 들어오라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박진석은 딸 얼굴에 멍을 보고 바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영나야, 누가 그랬어? 영나는 눈물이 터지기 직전 겨우 말을 이어갔습니다. 엄마가 저 때렸어요. 그리고 아빠, 엄마가 제 차 브레이크를 건드렸어요. 영나의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박진석은 딸을 회장실 소파에 앉히고 비서에게 물 한 잔을 부탁했습니다. 영나야, 천천히 말해. 내가 지금 하는 말 하나하나가 너를 살릴 수도 위험하게 만들 수도 있어. 영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알아요. 그래서 준비했어요. 영나는 가방에서 작은 USB를 꺼냈습니다. 검은색, 아무 글씨도 없는 USB였어요. 여기 USB에 엄마 목소리 녹음 파일이 있어요. 박진석이 USB를 받아들자 영나는 덧붙였습니다. 제가 몰래 녹음했어요. 엄마가 저한테 한 말. 박진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왜 이런 걸? 영나는 눈물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아빠, 저는 죽고 싶지 않아요. 박진석은 USB를 손바닥에 꼭 쥐었습니다. 그 작은 플라스틱이 유리 조각처럼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영나는 숨을 고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는 나중에 모든 걸 사고로 만들 거예요. 지환 오빠도 지은우 언니도. 박진석은 그제야 딸의 멍자국을 다시 봤습니다. 분노가 목구멍까지 치솟았지만 그는 딸 앞에서 무너지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영나야, 오늘은 집에 가지 마. 내가 있을 곳은 내가 마련해 둘게. 엄마가 찾으면 핸드폰 꺼놓고. 그날 밤 박진석은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들이지 않고 문을 잠갔어요. 책상 서랍에서 노트북을 꺼내고 USB를 꽂는 순간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내가 이걸 보면 나는 돌아갈 수 있을까? 서랍 안에는 또 하나의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영나가 몰래 끼워놓은 종이였어요. 아빠가 저보다 엄마를 믿고 싶으시면 이건 열지 마세요. 박진석은 그 문장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결국 USB를 눌렀습니다. 화면에는 폴더 하나가 떠 있었습니다. 거실 녹화. 파일을 열자 깨지는 유리잔 소리부터 들렸어요. 이어서 고성희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흘러나왔습니다. 너 때문에 내 오빠가 죽으면 넌 살인자야. 박진석은 숨이 멎었습니다. 목소리는 분명 고성희였습니다. 엄마라는 단어를 가장 자주 말하던 그 사람이 가장 잔인한 말로 누군가를 찌르고 있었어요. 영상 속에는 거실 한쪽에 놓인 돈가방도 보였습니다. 고성희가 누군가에게 말했습니다. 이건 첫 번째 경고야. 말 잘 안 들으면 다음은 더 커질 거야. 그리고 다른 목소리, 정순이의 낮고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 목숨값으로 장난치지 마. 고성희는 웃었습니다. 웃으면서도 차갑게 말했습니다. 장난? 나는 끝까지 갈 거야. 박진석은 영상이 끝나기도 전에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릴 만큼 떨렸어요. 분노보다 먼저 찾아온 건 배신감이었습니다. 자기가 같이 잠들고 같이 밥 먹던 사람이 이렇게까지 잔인한 얼굴을 숨기고 있었던 겁니다. 박진석은 한참을 서재 바닥만 바라보다가 결국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성희야, 너는 나를 뭘로 봤니? 그가 혼자말로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박진석은 더 이상 깊은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박진석이 처음으로 선택한 건 사랑이 아니라 증거였습니다. 박진석은 바로 비서를 불렀습니다. 김 비서. 사설 탐정. 최고로 믿을 만한 사람으로.
그렇게 강민호라는 이름이 회장실로 들어오기 시작했고 며칠 뒤 박진석의 책상 위에는 두꺼운 파일이 놓였습니다. 강민호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영나 양차량 조작 정황 인위적 개입 흔적이 맞습니다. 그리고 차량 근처에 접근한 수상한 사람 CCTV 캡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고성의 이사장님과 통화한 직후 움직였습니다. 박진석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강민호는 다음 자료를 넘겼습니다. 또 하나 지환 씨 오토바이 사고 시도. 목격자 진술과 통화 패턴이 연결됩니다. 그리고 26년 전 감나무 보육원 기록. 박진석이 숨을 멈춘 듯 굳어지자 강민호는 마지막으로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보육원 기록에는 지은호라는 이름이 남아 있습니다. 당시 보호자 서명도 확보 가능하고요. 박진석은 그 자리에서 파일을 덮지 못했습니다. 덮는 순간 자신이 26년 동안 믿고 지켜온 가정이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덮지 않아도 이미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집 밖에서는 또 다른 균열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에 예상치 못한 사람이 나타났거든요. 이 지역은 빈소 정리를 돕다 낯익은 여자를 봤습니다. 정보아였습니다. 결혼식 날 도망쳤던, 그리고 그 뒤로 연락 한 번 없던 사람. 정보아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지혁씨, 그때 일 정말 미안했어요.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이지혁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 끝난 일이에요. 우리는 끝났어요. 정보아가 물었습니다. 그럼 다른 사람 있어요? 이지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정보아의 눈빛이 그 순간 차갑게 변했습니다. 알아낼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군지. 그리고 같은 날 박성재는 병원에서 지은호를 다시 마주쳤습니다. 지은호는 수술 후유증으로 얼굴이 창백했지만 이상하게도 눈빛만은 단단했습니다. 성재는 그 눈빛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고성이가 아무리 엄마라는 얼굴을 쓰고 있어도 지은호 같은 사람을 끝까지 무너뜨리기는 어렵겠구나. 박성재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막아야 한다. 그리고 그 다짐은 곧 아버지 박진석 앞에서 폭로라는 형태로 터져나오게 됩니다. 박성재는 주차장 계단을 내려오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아버지라는 이름이 떠 있었지만 전화를 걸기까지 손가락이 몇 번이나 멈췄어요. 사랑으로 지켜온 집을 무너뜨리는 건 결국 아들의 몫이 될 테니까요. 그는 마지막으로 눈을 감고 속으로 말했습니다. 이번엔 내가 아버지를 지킨다. 장례가 끝난 지 며칠 박성재는 결국 박진석을 찾아갔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간이었는데도 회장실 불은 켜져 있었어요. 박진석은 서류를 넘기다 말고 성재를 바라봤습니다. 이 시간에 웬일이냐? 성재는 의자에 앉지도 않았습니다. 서 있는 채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확인했습니다. 우진이한테도 들었고 지은호한테도 확인했고 영나한테도 들었습니다. 박진석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뭘? 박성재는 숨을 길게 내쉬고 한 단어를 꺼냈습니다. 고성이. 그 이름이 회장실 공기를 바꿨습니다. 박진석은 순간 얼굴 근육이 굳었고 성재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건 부부싸움이나 가정 문제 아닙니다. 살인 미수예요. 영나차 사건, 지환 오토바이, 그리고 우진이한테 했던 일까지. 박진석은 낮게 되물었습니다. 우진이한테 내가 모르는 일이 더 있냐? 성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습니다. 우진이 간이식. 공여자 지은호였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전부 어머니가 설계했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박진석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믿기 싫다와 이미 알고 있었다 사이에서 갈라지는 소리처럼 들렸어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책상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강민호가 가져온 추가 자료였습니다. 이거 너도 봐라. 성재는 봉투를 받아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통화 패턴, 접근 동선, 기록 사본, 그리고 오래된 이름들이 정리돼 있었습니다. 성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지금 여기서 멈추면 다음은 사람 목숨입니다. 이미 2번이나 사람 목숨에 손을 댔어요. 박진석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한참을 방만 바라보다가 낮게 말했습니다.
나는 성희를 믿었다. 너희를 위해서였고 회사를 위해서였고. 성재는 차갑게 끊었습니다. 그럼 이제는요? 누구를 위해서 믿으실 건데요? 박진석이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눈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내 아이들. 성재는 그 말에 처음으로 목이 메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복수라는 단어를 함부로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정리라고 불렀어요. 법과 증거로 고성희를 움직일 수 없는 자리로 밀어넣는 정리. 첫째, 박영란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기. 둘째, 이지환에게 경찰 신고를 준비시키기. 셋째, 지은호와 한우진의 보호 조치. 넷째, 고성희가 움직일 수 있는 돈줄과 사람줄을 끊기. 그리고 그 네 번째에 더 확실한 돈의 흔적이 하나 더 얹혔습니다. 성재는 낮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지은호한테 10억을 줬습니다. 간이식 대가라는 명목이었어요. 박진석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지은호한테 왜? 박성재는 아주 단정하게 답했습니다. 강요였고 입막음이었고 프레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 지금 제 손에 있습니다. 박진석이 고개를 들자 성재는 덧붙였습니다. 지은호가 받아서 저에게 돌려줬습니다. 증거로 묶어달라고요. 박진석은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재단 계좌, 법무팀이랑 같이 즉시 점검해. 외부로 빠져나가는 흐름 있으면 다 묶어. 성재는 바로 이어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통화 내역 원본 확보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말이 아니라 연결이 증거예요. 10억 인출 내역도요. 돈이 오간 경로가 확보되면 어머니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을 겁니다. 그날 밤 박진석은 외부 로펌 대표 변호사를 회장실로 불렀습니다. 회사 사람은 믿을 수 없었어요. 고성희가 어디까지 손을 뻗어놓았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내부 법무팀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들어오자 박진석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이건 이혼 문제가 아닙니다. 살인 미수 협박 그리고 기부재단 자금 흐름까지. 변호사는 자료를 훑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 우선순위부터 잡으셔야 합니다. 피해자 안전, 증거 보전, 그리고 자금 동결까지요. 박성재가 바로 받았습니다. 영라부터 보호 조치하겠습니다. 이지환이 동행 중이고요. 지은호는 병원에서 보호자 동행하고 한우진 병원 병실로의 출입 통제를 걸겠습니다. 변호사는 말했다. 좋습니다. 다음은 증거의 연속성입니다. USB, CCTV 원본, 정비사 진술, 통화 내역 원본, 그리고 10억 인출 원본 자료. 이건 법정에서 흔들리지 않게 수집 마이너스 보관 마이너스 제출 흐름이 깨지면 안 됩니다. 박진석은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감정이 아니라 절차로 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새벽 박진석은 강민호에게 지시해 정비사와 목격자들의 진술서를 미리 받아두게 했고 성재는 병원 보안팀과 협의해 지은호의 병실 동선과 출입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영란은 자신의 멍자국을 찍어 날짜가 남게 저장했습니다. 누구도 그날의 흔적을 지울 수 없게 하려고요. 마지막으로 박진석은 집으로 돌아가는 대신 집안에 사람을 심었습니다. 청소팀 교대 시간, 경비 기록, 현관 출입 로그까지, 그리고 고성희가 증거를 없애려 움직이면 그 순간도 기록으로 남도록 조치했습니다. 이건 복수가 아니라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한 보험이었습니다. 둘은 함정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고성희가 가장 민감해하는 단어를 일부러 흘리는 거였어요. 경찰, 증거, 브레이크 그리고 10억 이렇게 4개의 단어를 고성희가 듣는 자리에서 누군가가 자연스럽게 말하게 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고성희가 직접 움직이면 그 순간이 꼬리가 잡히는 순간이니까요. 다음 날 아침 고성희는 평소보다 일찍 회장실로 올라왔습니다. 박진석이 자신을 피한다는 걸 그녀는 감각으로 알았거든요. 고성희는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여보, 요즘 왜 이렇게 바빠요? 박진석은 아주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회사 일이 좀. 고성희는 박진석의 눈이 자신을 보지 않는 걸 느꼈습니다. 그 순간부터 고성희의 머릿속에는 계산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어디까지 무엇을 알았는지. 그날 오후 고성희는 박성재를 따로 불렀습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상냥한 엄마 얼굴이었지만 문이 닫히자마자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성재야, 너 요즘 왜 이렇게 내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니? 성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성이가 가장 싫어하는 아버지 닮은 미소. 사람들 만나면서 배웁니다. 어머니처럼요. 고성이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말장난하지 마. 성재는 한 걸음 더 나갔습니다. 말장난 아니에요. 저는 이제 누가 사람을 도구로 쓰는지, 누가 사람을 지키는지 구분할 수 있거든요. 고성이는 그 순간 성재가 뭔가를 쥐고 있다는 걸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 뭔가가 돈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도요. 고성이는 천천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지켜봐. 내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그리고 그날 밤 고성이는 익숙한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해요. 그 애가 어디 있는지. 그리고 입 다물게 할 방법도 준비해줘요. 박진석은 그 전화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강민호가 고성의 측근의 패턴을 붙잡아 두었거든요. 박진석은 아들 성재에게 짧게 말했습니다. 성희가 움직인다. 박성재는 대답 대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지은호에게는 더 이상 엄마의 죄책감이 아니라 엄마의 위협이 될 수 있으니까요. 병실에서 박성재를 본 지은호는 잠깐 놀랐지만 금방 표정을 가다듬었습니다. 성재 오빠 무슨 일이에요? 박성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은호야, 너 당분간 혼자 다니지 마. 지환이든 지혁이든 누군가랑 꼭 같이. 지은호는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왜요? 고성의 이사장님이 또 뭘 하려는 거죠? 박성재는 숨을 고르며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막을 거야. 이제는. 지은호는 잠깐 망설이다가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오빠 그 돈 꼭 증거로 남겨요. 제가 그 돈 때문에 다시는 흔들리지 않게. 그날 밤 박진석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회장실에서 혼자 앉아 결혼 사진이 걸린 액자를 한참 바라봤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입 밖으로 내뱉었습니다. 성희야, 내가 먼저 선을 넘었구나. 그 말은 곧 결심이었습니다. 복수라기보다 정리라는 이름의 전쟁. 그날 저녁 박진석은 일부러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고성이는 회장님이 집에 돌아왔다는 사실만으로도 안심할 테니까요. 식탁 위에는 고성이가 좋아하는 와인이 올라왔고 고성이는 평소처럼 우아하게 웃었습니다. 여보, 오랜만이네요. 요즘 집에도 잘 안 오고. 박진석은 잔을 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성희야, 내일 재단 이사회에 내가 직접 들어갈 거야. 고성희의 손가락이 잠깐 멈췄습니다. 재단 이사회는 제가 이사장이니. 박진석이 말을 끊었습니다. 내 이름도 걸려있다. 그리고 영나도. 고성희는 미소를 유지하려 애썼지만 눈이 차가워졌습니다. 영나가 또 뭘 꾸몄대요? 꾸민 게 아니라 남겨놨더라. 박진석은 그 한마디만 던졌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어요. 설명하는 순간 고성희에게 지울 시간을 주는 거니까요. 고성희는 잔을 내려놓고 박진석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여보, 당신 지금 나 의심해? 박진석은 잠깐 숨을 고르고 단정하게 답했습니다. 의심이 아니라 확인이야. 그 한 문장이 고성희 얼굴의 가면에 처음으로 금이 가게 만들었습니다. 박진석이 방으로 들어간 뒤 고성희는 혼자 거실에 앉아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중얼거렸어요. 확인? 누가 어디까지? 그 다음 순간 그녀의 눈빛이 결론에 닿았습니다. 성재다. 하지만 고성희는 더 빨랐습니다. 그녀는 이미 박진석이 준비하는 정리가 시작됐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이제 그녀가 다음으로 준비할 건 증거를 없애는 게 아니라 증거를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 씌우는 일이었습니다. 누군가가 범인이 되어야 했고 누군가가 살인 미수의 책임을 대신 져야 했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재단 측근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자료 정리라는 말로 포장했지만 뜻은 하나였어요. 흔적을 지워라. 사람을 묶어라. 필요하면 책임자를 만들어라. 고성희는 마지막으로 창밖을 바라보며 자신이 만든 판을 다시 한번 머릿속에서 돌렸습니다.
그녀는 재단 회계팀의 연말 결산이라는 명목으로 야근을 걸었고 누군가에게는 내일 아침 회장실 들어오기 전에 보고부터 올려라고 지시했습니다. 박진석이 준비한 정리가 법과 언론으로 향하기 전에 고성희는 자기 손으로 판을 한 번 더 뒤집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의 이름이 고성희 입술에서 아주 천천히 굴러나왔습니다. 성재, 너부터 정리해야겠다. 고성희의 복수와 관계는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다음 회차가 기대됩니다. 알림 설정해 두시면 가장 빠르게 다음 예상 줄거리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예측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